하는 둔탁한 파여름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저잣거리의 소음을 단숨에 갈랐다. 그것은 나무 몽둥이가 사람의 살과 뼈를 강타할 때 나는 소리였으나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인간의 비명이 아닌 짐승의 단말마와도 같은 기괴한 울부짖음이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장터 한복판,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노인 하나가 거적 같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서는 시커먼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누런 흙바닥을 적셨고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공포가 아닌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사방을 둘러싼 구경꾼들의 눈에는 혐오와 조롱이 가득했으나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품에 안긴 물건을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것은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그 속을 알 수 없는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였다. 왈패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침을 탐뱉으며 다시금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이 미친 늙은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왕씨 타령이야. 고려가 망한 지가 언젠데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를 해대며 장사를 망쳐? 그 더러운 보찜 안에 훔친 물건이 들었는지 어디 한번 보자. 사내의 호통 소리에 구경꾼들이 킬킬대며 동조의 웃음을 터뜨렸으나 노인의 귀에는 그 소리들이 마치 지옥의 아기들이 짖어대는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노인은 갈비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보찜을 움켜쥔 손에 힘을 풀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비틀어졌으나 그 악령만큼은 장사라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질기고도 처절했다. 손대지 마라. 내 놈들의 더러운 손이 닿을 곳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징표이니라. 노인의 목소리는 쉰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어 몽둥이를 내리치려던 왈패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노인은 피 섞인 침을 삼키며 흐릿해지는 시야를 바로잡으려 애썼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와 배고픔, 그리고 지금 쏟아지는 매질의 고통은 그가 지난 50년간 겪어온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목숨을 부지해왔다. 저 보찜 안에 든 것, 세상 사람들이 넉말하고 비웃는 저 천조가리 하나가 그의 존재 이유였고 그가 살아 숨쉬는 유일한 증거였다. 노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왈패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굶주린 거지의 것이 아니라 마치 옥좌에서 신하를 내려다보는 군주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단이 난 것은 불과 반시각 전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장터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를 무렵 이 노인은 마치 땅에서 솟아난 듯 호련히 나타나 육전거리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아무런 구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만큼 기이한 목소리로 고려의 혼이 여기 살아있다. 송도개성의 핏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라고 외쳤을 뿐이었다. 조선의 국법으로 전 왕조의 성씨를 들먹이는 것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금기 중의 금기였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치광이의 헛소리라 치부하며 피해갔으나 노인이 보찜을 끌어안고 왕씨의 적통이 여기 있는데 어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가 라며 통곡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시장의 치안을 담당하던 왈패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고 그들은 노인의 보찜 속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이나 훔친 작물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노인의 행색은 비루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저 보찜의 모양새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왈패가 몽둥이로 노인의 어깨를 다시 한번 강타하자 하는 소리와 함께 노인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는 보찜을 자신의 배 밑으로 밀어 넣으며 온몸으로 덮어버렸다. 독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내 오늘 내 놈의 뼈를 추려주마. 왈패가 살기를 띠며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을 때였다. 멈춰라. 저잣거리 인파를 해치고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다. 관아의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구경꾼들이 홍에 갈라지듯 길을 했다. 포교 하나가 거드름을 피우며 다가와 쓰러진 노인과 왈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대낮에 웬 소란이냐? 관아 앞마당이 내 놈들 안방인 줄 아느냐? 포교의 일갈의 왈패는 재빨리 몽둥이를 뒤로 감추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다. 나으리, 그게 아니었고 이 미친 거지가 난동을 피우며 역정모의 같은 소리를 짓거리지 뭡니까? 왕씨가 어쩌니, 고려가 어쩌니 하면서 말입니다요. 왕씨, 고려라는 단어가 나오자 포교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노인에게 다가가 군화발로 노인의 옆구리를 툭툭 찼다. 내 놈이냐? 목이 달아나고 싶어 환장을 한 게냐? 보찜을 내놓아라. 포교가 손을 내밀자 노인은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되오, 이 보찜만은 내 목을 가져갈지언정 이 보찜은 아니 되오.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단호했다. 포교는 코웃음을 치며 노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썩은 내가 진동했지만 노인의 눈빛만은 여전히 꼿꼿했다. 포교는 노인의 저항이 가소롭다는 듯 힘을 주어 보찜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노인은 마치 보찜과 한 몸이 된 듯 끈질기게 버텼다. 낡은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노인은 손톱이 뒤집히는 것도 모른 채 보찜끈을 부여잡고 있었다. 이놈이 관원에게 대들어 여봐라. 이놈을 당장 포박해라. 영모 혐의가 짙다. 관하로 끌고 가서 문추하면 저 주둥이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볼 것이다. 포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노인의 팔을 꺾고 머리를 짓눌렀다. 노인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포졸 중 하나가 드디어 노인의 품에서 보찜을 강제로 떼어냈기 때문이었다. 안 돼, 그것을 돌려다오. 제발. 노인은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손을 허공으로 뻗으며 절규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이 뽑혀 나가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포교는 빼앗은 보찜을 들어 올리며 묵직한 무게감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겉보기엔 누더기 같았으나 그 안에는 분명 예사롭지 않은 물건이 들어있는 듯했다. 포졸들이 노인의 팔다리를 밧줄로 꽁꽁 묶어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거친 흙바닥에 노인의 살점이 쓸려나갔고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구경꾼들은 수군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저 늙은이 보통 미치광이가 아닌가 봐. 영모라니 큰일 났구만. 보찜 안에 금괴라도 든 거 아니야?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노인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시선을 오직 포교의 손에 들린 보찜에 고정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눈물인지 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노인은 속으로 피를 토하듯 되뇌었다. 아버님, 소자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끝까지 지키라 하신 명을 저 무지한 놈들의 손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망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저 보찜이 열리는 순간 세상이 뒤집힐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역사의 진실이자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원혼들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형상이었다. 포졸들은 노인을 죄인 대기실인 옥사 마당에 내동댕이 쳤다. 흙먼지가 다시 한번 피어올랐고 노인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몸을 뒤틀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너무나 맑고 푸르렀다. 노인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5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화염에 휩싸인 궁궐, 비명소리, 그리고 어린 자신의 손에 쥐어주던 아버지의 차가운 손길. 살아라. 짐승이 되어서라도 살아남아라. 그리고 훗날 이 보찜을 세상에 내보여라.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노인은 깨진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다잡았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다.
아직 저 보찜의 매듭을 풀지 못했다. 관아의 담장 너머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지나갔다. 그때 포교가 보찜을 들고 현감이 있는 동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노인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것을 함부로 열지 마라. 그 안에는 내 놈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저주와 그리고 천하를 뒤흔들 진실이 들어있다. 포교는 잠시 멈칫하더니 비웃음을 흘리며 노인의 머리를 발로 지시겼다. 주둥이 닥쳐라.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리기 전에. 노인은 지시겨진 얼굴로 바닥의 흙냄새를 맡으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흘린 피가 저 보찜의 증인이 될 것이고 나의 비명이 잠들어 있던 역사를 깨울 것이다. 관아의 뜰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감돌기 시작했다. 옥사에 갇힌 다른 죄인들조차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노인을 주시했다. 과연 저 낡은 보찜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죽어가는 노인이 저토록 필사적인가. 바람이 불어와 노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관아 전체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철썩 하고 살점이 터져나가는 파여름이 관아의 앞마당인 동원뜰을 울렸다. 형틀에 묶인 노인의 등판은 이미 곤장 자국으로 시뻘겋게 부어올라 본래의 피부색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집행관인 나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다시 한번 곤장을 높이 쳐들었을 때 노인의 입에서는 기어이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마치 짐승이 덫에 걸려 울부짖는 듯한 혹은 억울한 원혼이 구천을 떠돌다 내뱉는 한 맺힌 탄식과도 같았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피비린내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형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고 형방 비장조차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저 늙은 몸뚱어리 어디에 저토록 질긴 생명력이 숨어 있는 것인가. 보통 사람이라면 진즉에 기절하거나 쇼크사했을 매질을 노인은 이를 악물고 버텨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흐릿해지기는커녕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더 기이한 광채를 뿜어내며 정면의 현감을 쏘아보고 있었다. 대청마루 위 화문석이 깔린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은 현감은 부채를 설설 붙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은 형틀에 묶인 노인보다 탁자 위에 놓인 그 낡은 괴나리 보찜에 고정되어 있었다. 겉보기엔 거지들이나 들고 다닐 법한 더러운 천조가리였지만 포교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게다가 저 늙은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태도로 보아 분명 훔친 금괴나 폐물 혹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작물이 들어있음이 틀림없었다. 현감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입을 열었다. 네, 이놈. 그만큼 맞았으면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내 놈이 훔친 것이 무엇인지 이실직고 하면 내 특별히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저 보찜 속에 든 것이 무엇이냐? 어느 대갓집 담을 넘은 것이냐? 아니면 산적들과 내통하여 얻은 작물이냐? 현감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끈적거렸다. 노인은 피가 섞인 가래를 바닥에 뱉어내며 비틀거리는 고개를 들어 올렸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마저 서려 있었다. 도둑이라. 그래, 도둑놈들은 따로 있지. 나라를 훔치고 주군을 배신하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내놈들이야말로 진짜 도둑이 아니더냐. 노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거칠었지만 그 울림은 동원의 기둥을 흔들 만큼 명료했다. 현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감히 관아 한복판에서 그것도 수령 앞에서 저런 불경한 소리를 짓거리다니. 이놈이 주둥이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비틀어라. 현감의 고함에 나졸들이 달려들어 노인의 다리 사이에 굵은 주리대를 끼워 넣었다. 으드득하는 끔찍한 소리가 났고
노인의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졌다. 하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핏줄이 터질 듯한 눈으로 현감을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다리를 분질러도, 내 혀를 뽑아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노인의 시선은 줄곧 탁자 위의 보찜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 보찜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라도 되는 양, 혹은 그 안에 자신의 영혼을 넣어두기라도 한 양, 그 집착은 섬뜩할 정도였다. 현감은 노인의 태도에 묘한 오기를 느꼈다.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이 들었기에 이토록 지독하게 버티는 것인가? 그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탐욕에 몸을 일으켰다. 좋다. 내 놈이 입을 열지 않겠다면 내 직접 확인해 주마. 현감이 성큼성큼 탁자로 걸어가 보찜의 매듭에 손을 뻗었다.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매듭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겉면에는 알 수 없는 검은 얼룩들이 묻어 있었다. 현감의 손끝이 보찜에 닿으려는 찰나 형틀에 묶인 노인이 갑자기 짐승처럼 포효했다. 안 돼. 손대지 마라. 그 더러운 손을 치워라. 노인의 외침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신성한 성역을 침범당한 사제의 분노와도 같았다. 현감은 흠칫 놀라 손을 멈췄다.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리가 틀린 다리의 고통도 잊은 듯 현감을 향해 저주 섞인 경고를 퍼부었다. 그 보찜을 여는 순간 내 놈의 눈은 멀고 귀는 먹을 것이다. 그 안에는 내 놈 같은 탐관오리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해의 역사가 억울하게 죽어간 고려의 원혼들이 갇혀 있다. 함부로 봉인을 푸는 자 3대가 멸할 것이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후회하게 될 것이다. 노인의 눈빛이 어찌나 살기등등하고 기괴한지. 현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미신을 맹신하는 현감으로서는 원혼이니 3대 멸문이니 하는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았다. 주변의 나졸들과 이방들조차 침을 꿀꺽 삼키며 쭈뼛거렸다. 보찜 하나를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감은 덜덜 떨리는 손을 보찜에서 거두며 짐짓 호통을 쳤다. 미친 늙은이가 헛소리로 관원을 능멸하려 드느냐. 내가 그런 헛소리에 속을 줄 아느냐.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힘이 빠져 있었다. 그는 보찜을 열고 싶은 욕망과 알 수 없는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다. 만약 저 안에 진짜로 역병이나 저주가 든 물건이 있다면, 아니 혹은 왕실을 모독하는 불온한 문서라도 나온다면 그것을 확인한 자신까지 연루되어 화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현감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는 비굴한 눈빛으로 이방을 쳐다보았지만 이방 역시 고개를 푹 숙이고 못 본 채 했다. 현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시 노인에게로 돌렸다. 저놈이 요사스러운 혀로 나를 현혹하려 하는구나. 매우 쳐라. 실토할 때까지, 저놈이 제 입으로 보찜을 열어달라고 빌 때까지 쳐라. 매질은 다시 시작되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동원 마당을 피처럼 물들일 때까지 곤장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노인의 엉덩이와 허벅지는 이미 지식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바닥에 고인 피는 흙먼지와 섞여 검붉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러나 노인은 끝내 기절하지 않았다. 그는 혼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왕시의 핏줄, 개성, 만월대. 그것은 유언 같기도 했고 주문 같기도 했다. 현감은 지쳐버린 나졸들을 물리고 직접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독종, 지독한 독종이로구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 놈을 참수하여 저작거리에 효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보찜은 불태워 버릴 테다. 참수라는 말에도 노인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찢어진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그 웃음은 공포를 넘어선 해탈의 경지에 이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처연한 미소였다. 차라리 내 목을 베어라. 내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그 보찜이 그 안에 담긴 내 아버지의, 내 할아비의 넋이
내 놈들의 아궁이 속 불쏘시개가 되는 것만은 참을 수 없다. 죽여라, 어서 죽여라. 허나 내가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의 꿈자리를 피로 적실 것이다. 노인의 눈에서 핏물 섞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50년을 지켜온 신념,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 더러운 권력 앞에 짓밟히는 것에 대한 통탄이었다. 현감은 소름이 끼쳐 노인의 머리채를 내던지듯 놓아버렸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찜을 챙겨들라고 명령했다. 저 흉물스러운 것을 내실 깊숙한 곳, 괴짝에 처박아 두어라. 그리고 오늘 밤을 당장 이 늙은이 옥사 주변을 철통같이 감시해라. 혹여라도 자결이라도 하면 큰일이다. 현감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보찜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노인은 질질 끌려 차가운 옥사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캄캄한 어둠, 습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 노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보찜은 없다. 이제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보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스스로 그 입을 열어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옥사 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노인의 지식여진 등을 비추었다.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혹은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 나직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것은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는 오래전 사라진 고려의 궁중 음악 쌍화점의 한 구절이었다. 구슬프고도 처량한 그 가락이 옥사의 차가운 벽을 타고 흘러나갔다. 옥졸들은 그 소리에 귀를 막으며 몸서리쳤다. 귀신이 곡을 하는가 봐. 관아의 밤은 길고도 흉흉했다. 보찜을 보관한 현감의 방에서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고 현감은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꿈속에서 머리 없는 용 한 마리가 피를 토하며 그를 덮쳤기 때문이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파멸할 운명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관아를 짓누르고 있었다. 관아의 아침은 기이한 정막 속에 시작되었다. 지난밤 악몽에 시달리다 늦잠을 잔 현감은 부스스한 얼굴로 동원 대청마루에 나섰다. 대돌 아래에는 이방과 호방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마치 저승사자라도 마주한 듯 창백했다. 무슨 일이냐? 아침부터 재수없게 인상을 쓰고 있어. 현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자 이방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뗐다. 사또 나으리. 큰일 났사옵니다. 암행어사께서 출두하셨습니다. 현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 암행어사라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그러나 현감의 호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남루한 차림의 선비 하나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도열해 있었다. 선비의 행색은 가끈히 떨어지고 도포 자락이 해진 초라한 모습이었으나 허리춤에서 꺼내든 마패마파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오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우렁찬 함성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메아리쳤다. 현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뇌물을 받아먹은 장부들과 어젯밤 옥사에 처박아둔 그 늙은 거지 생각뿐이었다. 어사는 천천히 대청마루로 올라와 상석인 현감의 자리에 앉았다. 그는 점지만 눈매가 매섭고 기품이 서려 있었다. 현감과 육방 관속들이 뜰 아래 엎드려 조아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사의 일갈이 떨어지자 현감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어사또 나으리. 소인은 그저 국법에 따라 고을을 다스렸을 뿐이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어사는 코웃음을 치며 탁자를 내리쳤다. 억울하다? 내 이미
내 놈의 비리를 낱낱이 파악하고 왔다. 허나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어제 내 놈이 옥에 가둔 노인을 당장 대령하라. 그리고 그 노인에게서 빼앗은 보찜도 가져오너라. 현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찌 알았단 말인가. 그깟 거지 노인 하나 때문에 어사가 직접 행차하다니. 현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다. 하오나 나으리. 그자는 영모를 꾀하는 미치광이옵니다. 보찜 속에는 흉물스러운 것이 들어있어 함부로 열어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영모라, 미치광이라, 그 판단은 내가 한다. 당장 가져오지 못할까? 서슬퍼런 호령의 이방이 허겁지겁 내실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이방이 문제의 보찜을 들고 나왔다. 하루 동안 현감의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보찜은 여전히 꼬질꼬질하고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어사는 보찜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라고 명했다. 현감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곁눈질로 어사의 표정을 살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어라. 그저 썩은 옷가지나 돌멩이 따위여라. 현감은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만약 저 안에서 정말로 영모와 관련된 물건이 나온다면 자신은 그 흉물을 하루 동안 보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죄로 함께 엮일 수도 있었다. 어사는 보찜의 매듭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겉보기엔 그저 더러운 천 덩어리였으나 그 매듭을 묶은 방식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것은 일반 백성들이 쓰는 매듭법이 아니라 궁중에서 귀한 물건을 봉할 때 쓰는 동심결 매듭이었다. 비록 낡고 때가 탔지만 그 형태만은 온전했다. 어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현감과 관속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팽팽했던 끈이 스르르 풀리며 보찜의 입구가 벌어졌다. 훅 하고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묘한 향냄새가 피어올랐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검붉은 천뭉치였다. 어사가 그것을 조심스레 펼치자 현감의 입에서 예의, 이게 뭐야? 하는 김 빠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곰팡이가 쓸고 곳곳이 좀먹어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비단 옷이었다. 색은 발에서 거무튀튀했고 군데군데 핏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현감은 안도와 비웃음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보십시오, 나으리. 제가 뭐라 했습니까? 미친 늙은이가 쓰레기를 주워 모아 보물 단지처럼 모시고 다닌 겁니다. 저런 걸 가지고 영문이 뭐니 떠들었으니 그러나 어사는 현감의 말을 무시한 채 떨리는 손끝으로 옷의 흉배 부분을 쓸어내렸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변했다. 낡아빠진 비단옷의 가슴과 등에는 금실로수 놓인 둥근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비록 금실은 뜯어지고 변색되었지만 그 문양은 분명 발톱이 5개 달린 용, 즉 오조룡, 오자리였다. 조선의 왕은 사조룡을 쓰다가 세종 때에 이르러서야 오조룡을 썼다. 하지만 이 옷의 형태와 바느질 방식은 조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려 말기 왕만이 입을 수 있었던 자적용포의 잔해였다. 어사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어사는 말없이 옷 아래 깔려있던 또 하나의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기름 종이에 여러 겹 쌓인 두루마리였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바스러질 듯 위태로웠다. 현감은 이제 흥미를 잃고 하품을 참느라 애썼지만 어사는 조심스레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 순간 어사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두루마리 안에는 붉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먹이 아닌 피로 쓴 혈서실서였다. 글씨들은 오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검게 변해 있었으나 그 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미와 원하는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신천, 아무개 등은 피눈물로 맹세하노라. 왕씨의 씨를 말리려는 칼날을 피해 비록 몸은 숨기나 언젠가 이 억울함을 하늘이 알아주시리라. 어사는 숨을 멈추고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곳에는 조선 개국 초기 강화도와 거제도 앞바다 수장될 뻔했던 고려 왕족들의 이름과 그들을 목숨 걸고 빼돌린 충신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었다. 멸문지화를 당한 왕조의 마지막 생존 기록이자 피로 얼룩진 역사의 증명서였다. 이것은 어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현감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쭈뼛거리며 물었다. 나으리, 왜 그러십니까? 그깟 종이 쪼가리에 뭐 대단한 거라도 적혀 있습니까? 어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감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방금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내 놈 눈에는 이것이 쓰레기로 보이느냐. 이것은 고려의 마지막 왕손을 지켜낸 충절의 기록이다. 내 놈이 어제 곤장을 치고 주리를 튼 그 노인이 누군지 짐작이나 가느냐. 현감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예, 고려라니요? 고려는 망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그 늙은이가 설마 진짜 왕족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사는 대답 대신 혈서의 마지막 부분에 찍힌 옥새 자국을 가리켰다. 비록 반쯤 지워졌지만 그것은 분명 고려 왕실의 인장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불사이군 부시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노인이 왜 그토록 보찜에 집착했는지, 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는지, 그 보찜 안에는 한 가문의 역사뿐만 아니라 잊혀진 왕조의 자존심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어사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다. 자신은 조선의 녹을 먹는 관리였으나 눈앞에 놓인 충절의 증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왕조가 바뀌어도 충신은 사라지지 않고 핏줄은 끊어지지 않는 법. 노인은 이 위험천만한 물건을 50년간 품에 안고 거지를 자처하며 짐승보다 못한 삶을 견뎌왔던 것이다. 어사는 분노와 경외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나졸들을 호령했다. 당장 옥사로 가서 그 어르신을 모셔오라. 걸어서 오실 수 없다면 가마라도 태워 모셔라.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내 놈들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명령이 떨어지자 나졸들이 우르르 몰려나갔다. 현감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나으리. 소인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미치광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사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현감을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죄는 단순히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다. 백성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탐욕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려 하지 않은 죄다. 내 놈이 뱉은 침이, 내 놈이 휘두른 곤장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느냐? 동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와 탁자 위에 낡은 용포 자락을 팔락였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용이 기지개를 켜는 듯했다. 어사는 보찜을 다시 조심스럽게 갈무리했다. 이제 곧 그 노인을 만나야 했다. 그러나 어사는 두려웠다. 과연 자신이 조선의 관리로서 그 몰락한 왕조의 마지막 후예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잠시 후 옥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졸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달려오며 소리쳤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죄인이, 아니, 그 노인장이. 어사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냐? 어르신께 무슨 병고라도 생겼느냐? 나졸은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다. 그게 아니오라. 옥문을 열어드렸는데 나오시질 않습니다. 자신이 걸어 들어간 곳이니 자신의 발로 나오겠다 하시며 관복을 입은 자들이 와서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호통을 치십니다. 어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보통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관모를 고쳐 쓰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래, 내가 가마, 내 직접 가서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예를 갖추리라. 어사는 대도를 내려와 옥사로 향했다. 그 뒤를 따르는 현감의 다리는 이미 풀려 재구실을 못하고 있었다. 보찜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자 관아의 공기마저 바뀌고 있었다. 그것은 태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긴장감이었다. 지하 감옥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악취 속에서도 기이할 만큼 맑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옥사 한 구석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밖은 대낮이건만 이곳은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어둠이었고 유일한 빛은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 한 줄기뿐이었다. 그 빛은 마치 무대 위의 조명처럼 노인의 지식여진 얼굴과 피딱지가 앉은 어깨를 비추고 있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다. 엉덩이와 허벅지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을 터였으나 그의 표정은 고통을 초월한 수행자의 그것처럼 평온했다. 밖에서 들려오던 소란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옥사문 앞에서 뚝 멈추었다.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자물쇠가 풀리고 삐걱거리는 굉음을 내며 옥문이 열렸다. 어사가 앞장서고 그 뒤로 사색이 된 현감과 관속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어사는 코를 찌르는 악취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으나 이내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노인 앞으로 다가갔다. 현감은 감히 노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사의 등 뒤로 숨기에 급급했다. 어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흙바닥에 무릎이 닿아 관복이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어르신, 소인이 늦었습니다. 어사의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옥사의 정막을 깼다. 노인은 그제야 천천히 눈을 떴 핏발선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심연과도 같은 고요가 담겨 있었다. 노인의 시선이 어사의 손에 들린 보찜에 머물렀다. 그것을 보았는가?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었으나 옥사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어사는 고개를 숙이며 보찜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피로 쓴 충절과 눈물로 지켜온 역사를. 노인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50년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순간에 터져나오는 안도와 회한이 뒤섞인 미소였다. 그래, 이제 되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노인이 보찜을 향해 손을 뻗으려 하자 현감이 참지 못하고 불쑥 끼어들었다. 어사또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 자는 고려의 잔당입니다. 영모를 꾀하는 현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사가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닥쳐라. 내 이놈, 내 눈에는 저 보찜 속의 혈서가 보이지 않느냐. 네 귀에는 저 어르신의 피 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 어사의 호통의 현감은 딸꾹질을 하며 주저앉았다. 어사는 다시 노인을 향해 예를 갖추었다. 조선의 조정은 이미 오래전 왕씨들에 대한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물며 이토록 귀한 사료를 보관해 오신 어르신을 죄인 취급하다니. 이는 국법을 어긴 것을 넘어 인륜을 저버린 처사입니다. 노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사면령. 그래, 들었다. 허나 죽은 자들은 말이 없지. 내 아비가, 내 형제들이 강화도 앞바다 차가운 물속에서 수장될 때 그들의 비명은 누가 들어주었더냐.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다. 그는 상처 입은 몸을 비틀며 어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50년 전이다. 태조 이성계가 등극하고 왕씨들을 섬으로 보내 살게 해주겠다고 속여 배에 태웠지.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배 밑창에 구멍을 뚫었다. 살려달라는 아우성, 물살에 휩쓸려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내 아비는 뱃사공으로 위장한 충신덕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했다. 이 보찜은 그날 바다에 수장된 내 일가 친척들의 무덤이다.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옥사 안의 모든 이들이 숙연해졌다. 심지어 옥졸들조차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떨구었다. 현감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만지작거렸다. 만약 이 노인이 살아서 나가 한양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자신의 목은 물론이요 삼족이 멸할지도 모른다. 이판사판이다. 차라리 역적을 처단하다 죽었다고 하는 편이 낫다. 현감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거짓말이다. 저 늙은이는 요설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요물이다. 내 오늘 조선의 충신으로서 저 역적의 목을 베리라. 현감이 갑자기 단도를 뽑아들고 노인에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어사가 멈춰라 하고 소리쳤지만 현감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칼날이 노인의 목을 향해 번뜩이며 날아들었다. 노인은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덤덤히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하려 했다. 챙강,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단도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어사의 호위무관이 전광석화처럼 날아와 발차기로 현감의 손목을 가격한 것이었다. 현감은 악 소리를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다. 무관들이 즉시 달려들어 현감을 포박했다. 네 이놈, 감히 어사 앞에서 칼을 뽑아. 네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사는 분노로 몸을 떨며 일어섰다. 여봐라, 당장 저 탕관오리를 하옥하라. 벼슬을 삭탈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을 받게 할 것이다. 포졸들이 머뭇거리자 어사가 마패를 다시 한번 들어보였다. 어명이다. 거역하는 자는 영모로 다스리겠다. 그제야 포졸들이 자신들의 상관이었던 현감을 거칠게 끌고 나갔다. 현감은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건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뒷배가 누군지 아느냐고. 그러나 그의 외침은 옥사 밖으로 멀어지며 점차 희미해졌다. 옥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어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노인은 감았던 눈을 뜨고 바닥에 떨어진 단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허허, 내 목숨이 참으로 질기구나. 저 칼날이 내 목을 쳤다면 오히려 편안히 조상님들을 뵐 수 있었을 것을. 노인의 말에는 삶에 대한 미련보다 죽음에 대한 동경이 묻어났다. 어사는 가슴이 아려왔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르신은 살아계셔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이 보찜의 진실을 잊혀진 역사를 후대에 전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르신께서 살아남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어사의 간곡한 설득에 노인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살아남은 이유. 그는 평생 자신을 짓눌러온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 어사는 옥졸들을 시켜 노인의 포박을 풀고 깨끗한 물과 의원을 불렀다. 옥사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노인은 손으로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죄인이 아닌 신분으로 세상의 빛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어사는 노인을 부축하며 관아의 내실로 안내하려 했으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닐세. 관아는 내게 어울리는 곳이 아니야. 나는 저작거리로 돌아가겠네. 어사가 당황하여 만류했다. 아니 되옵니다. 몸이 성치 않으십니다. 치료를 받으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야지요. 하지만 노인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다. 내 집은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이불 삼는 곳이야. 그리고 내 보찜을 돌려주게. 노인은 어사의 손에 들린 보찜을 가리켰다. 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공손히 보찜을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보찜을 받아들고 마치 갓난아이를 안듯 품에 꼭 안았다. 고맙네, 젊은 양반. 내 죽기 전에 자네 같은 관리를 만난 것이 천운이네. 노인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어사 역시 맞절을 올렸다. 어르신, 부디 강령하십시오. 제가 조정의 장계를 올려 어르신의 억울함을 풀고 합당한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예우라. 왕씨가 예우를 바라면 죽는 법이야. 나는 그저 이름 없는 노인으로 살다 가겠네. 다만 이 보찜 속에 적힌 이름들, 그들이 역적이 아니라 시대를 잘못 만난 충신들이었음을
그것만 기억해주게. 노인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관아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그림자만큼은 거대해 보였다. 어사는 노인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다. 관아 밖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저 노인이 진짜 왕족이라며 현감이 잡혀갔대. 하늘이 도왔어. 백성들은 수군거리면서도 피투성이가 된 채 걸어 나오는 노인을 향해 길을 터주었다. 누구도 노인에게 돌을 던지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비틀비틀 걸었다. 보찜의 무게가 천근만근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제 되었다. 세상이 알았다. 우리 가문이 내 아버지가 단순한 역적이 아니었음을.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야속하게도 너무나 아름다웠다. 아버님, 이제야 짐을 내려놓습니다. 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발걸음은 마을 어귀의 오래된 성황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가 평생을 모셔온 작은 위패가 숨겨져 있었다. 한편 관아에서는 어사가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 현감의 비리 장부를 압수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백성들을 석방했다. 그리고 노인의 보찜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상소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붓을 든 어사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상소가 아니라 역사의 잘못된 고리를 바로잡는 일이었다. 신은 오늘 찢겨진 용포와 피로 쓴 맹세를 보았나이다. 어사의 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쓰였다. 밤이 깊도록 동원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바람이 창호지 문을 흔들며 울었다. 마치 수많은 원혼들이 어사의 붓끝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작은 고을의 사건이 증명하고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싹이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때리며 구슬픈 소리를 내던 날이었다. 관아에서 마련해준 조그만 초가 별채. 윗목에 누운 노인의 숨소리는 가을 낙엽이 바스라지듯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어사는 경무를 물리치고 한달음에 달려와 노인의 곁을 지켰다. 며칠 전만 해도 관아를 호령하던 서리빨 같은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노인의 육신은 껍데기만 남은 고목처럼 앙상했다. 그는 스스로 곡기를 끊었다. 어사가 산의 진미를 대령하고 명의를 불러 탕약을 달여 올렸으나 노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어떤 것도 넘기려 하지 않았다. 어르신, 제발 한 수저라도 드십시오. 이리 가시면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으시렵니까? 어사가 애타게 호소하며 노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노인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 눈동자는 더 이상 광기로 번들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어사 양반, 슬퍼 마시오. 나는 지금 내 생에 가장 배부르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노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으나 그 안에는 깊은 안식이 깃들어 있었다. 어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50년 세월을 짐승처럼 숨어 살며 지켜온 신념이 고작 이런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노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평생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보찜을 내려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 아비가 꿈에 나왔소. 젖은 용포를 입고 계셨는데 처음으로 웃어주시더이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라고. 동무들이 기다린다고. 노인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손끝이 닿으려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노인의 눈에는 분명 그리운 얼굴들이 보이고 있는 듯했다.
어사는 노인의 머리맡에 놓인 이제는 깨끗하게 손질된 보찜을 바라보았다. 그 안의 혈서와 낡은 용포는 이미 조정으로 보내져 사관들에 의해 정사정 예 한 페이지로 기록될 터였다. 어르신, 조정에서 교지가 내려올 것입니다. 어르신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억울하게 죽은 왕씨들의 넋을 위로하는 재단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어사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질없소. 벼슬도 명예도 죽은 자에게는 다 부질없는 것이오. 내가 바란 건 그저 그들이 역적이 아니라 시대를 잘못 만난 사람이었다는 것. 누군가 한 명쯤은 기억해 주기를 바랐을 뿐이오. 노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긴 여행을 끝내는 나그네의 홀가분한 눈물이었다. 노인의 호흡이 점점 가빠졌다. 밖에서는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고려의 마지막 왕손이 떠나는 길을 배웅하려는 듯했다. 노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어사의 손을 꽉 잡았다. 내 시신은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북쪽이 보이는 언덕에 묻어주게. 죽어서라도 송도개성의 흙냄새를 맡고 싶네.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다. 노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고개가 툭 떨어졌다. 앙상한 가슴의 들썩임이 멈추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빗소리만이 가득 찼다. 어사는 노인의 감지 못한 눈을 쓸어내려 감겨주었다. 편히 가십시오. 부디 그곳에서는 쫓기지도 굶주리지도 말고 왕으로 사십시오. 어사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관아 밖의 백성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초가집 앞으로 모여들어 곡을 했다. 아이고, 왕씨 할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나. 그들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구슬프게 퍼져나갔다. 장례는 조촐하지만 엄숙하게 치러졌다. 어사는 노인의 유언대로 마을 뒤편 북쪽 하늘이 훤히 보이는 언덕배기에 묘를 썼다. 비석에는 그 어떤 관직이나 화려한 수식어도 새기지 않았다. 그저 고려인, 가오리, 왕씨지묘, 왕씨즈묘 라는 6글자만 새겼을 뿐이었다. 그것이야말로 노인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정체성이자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유일한 흔적이었기 때문이다. 장례가 끝난 뒤 어사는 노인의 보찜 속에 있던 낡은 피리 하나를 꺼내 무덤 앞에 놓아두었다. 노인이 생전에 옥사에서 불렀던 쌍화점의 가락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그는 바람이 되어 구름이 되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송도의 옛 궁궐터를 자유롭게 떠돌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탐욕스러웠던 현감은 유배형에 처해졌고 고을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노인을 미치광이 거지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왕손이라 부르며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무덤을 찾아와 하소연하곤 했다. 어사는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갔으나 매년 기일이 되면 사람을 보내 제사를 챙겼다. 노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혀질 뻔했던 역사가 다시 숨을 쉬게 된 계기였고 권력의 비정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비 오는 날이면 언덕 위에서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무섭다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고 애절하게 들렸다고 전해진다. 어느 화창한 봄날, 어사는 다시 그 고을을 찾았다. 관복이 아닌 평복 차림으로 언덕에 오른 그는 노인의 무덤 앞에 섰다.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보라색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리며 마치 춤을 추듯 어사를 반겼다. 어사는 무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어르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허나 어르신이 남기신 그 기계만큼은 제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고 있습니다. 어사는 보찜에서 술 한 병을 꺼내 무덤에 뿌렸다.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북쪽으로
멀리 개성 쪽으로 날아갔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노인이 입고 싶어 했던, 그러나 끝내 입지 못했던 붉은 용포처럼 찬란하게 하늘을 물들였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기억은 사람의 몫이다. 왕조는 사라지고 궁궐은 폐허가 되었어도 핏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민들레 홀씨처럼 널리 퍼져나갔다. 그 옛날 저잣거리에서 보찜 하나를 끌어안고 통곡하던 노인의 절규는 이제 전설이 되어 아이들의 옛날 이야기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사는 발길을 돌려 언덕을 내려왔다. 그의 등 뒤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흔들었다. 마치 노인이 잘 가시게 내 친구여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세상은 무심하게 흘러가지만 그 언덕 위에 핀 꽃 한 송이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곳에 진정한 왕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잊혀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나 누군가의 가슴 속에 불씨로 남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이다. 노인의 보찜은 비어졌으나 그가 남긴 텅 빈 충만함은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